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꽤 많은 국가들이 우리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싶어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배송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성능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서 물량으로 때우면 된다는 인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능이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병력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이제 게임에서나 가능합니다. 현대전에서 이제 병력이 많다고 해서 그냥 장비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장비가 아니라 좋은 장비가 많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특히 지난 1990년 8월 2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있었던 걸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얻었죠. 당시 걸프 전쟁은 미국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전 세계의 미국의 최첨단 무기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술 시험대로 불렸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장비를 대량으로 들여와 이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버렸습니다. 더구나 시가전에 있어 전차의 성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전차와 자주포의 성능은 전쟁의 판도를 뒤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걸프전에서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무려 1800대나 투입시켰는데 적을 완전히 섬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였죠. 그리고 이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말 그대로 초대박이었습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 9대가 이라크의 T-72 전차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당시 9대의 M1A1 전차가 이라크의 T-72 전차 80여 대를 격파하고 생환했으며 한 대의 기습 공격을 받은 M1A1 전차는 무려 12대의 T-55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이때부터 현대전에서는 단순히 많은 수의 양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 한 대의 뛰어난 성능을 지닌 무기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됐죠. 더구나 이 걸프전은 현대사에서 최초로 전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단순히 군사 전문가들만이 알게 된 게 아니라 TV로 전쟁을 실상황을 지켜본 수많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군사무기 강국의 여러 나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새로운 신무기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중 가장 성과가 두드러지는 게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하나의 무기를 개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무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때문에 현재 1999년 처음으로 개발된 K9 자주포는 20년에 걸쳐 우리 정군에 배치되었고 현재 우리 육군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더구나 K9 자주포는 연평도, 인도 등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외에 수출이 되며 현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무려 50% 이상을 할당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뚫기 어려운 곳이 있었는데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나토 연합국이었는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약칭 나토로 불리는 이 조합은 미국으로 중심으로 동맹이 상당히 공고합니다. 유럽의 방산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토 동맹국들의 관계는 특히 방산업에 관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서로 비슷한 무기체계를 공유하기에 쉽사리 다른 나라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굉장히 보수적이죠. 특히 나토 중 유럽연합들의 경우 서로 무기체계를 공유하며 각 나라의 방산업체끼리 협력해 신무기를 만드는 등 다른 나라가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이 공고한 벽에 틈이 생겼고 이 틈을 뚫고 간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무기체계는 유럽연합의 관심을 받기 충분했기 때문이죠. 사실 전 세계 무기시장의 양대산맥을 꼽는다면 당연히 미국산 무기와 옛 소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러시아산 무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 그중 하나인 러시아산 무기가 여러 나라의 기대보다 효과적이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러시아산 무기들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산 무기들의 마이크로칩이 서방 무기들의 마이크로칩에 한참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국가들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야 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모든 무기체계들을 서방 무기들로 최신화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나라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들 나라 중 가장 최적화된 조건을 가진 나라로 선택한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유럽의 대표적인 육군 강국이자 나토 동맹 지상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체계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특히나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만일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동유럽 국가들은 지상군 핵심 전력인 폴란드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무기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기체계가 동일해야 즉각적으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들을 채택했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들을 주축으로 사용하던 동유럽 국가들이 서방의 무기체계로 무기들을 최신화하려면 폴란드와 호환이 가능한 미국산 무기와 호환성이 좋은 한국산 무기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산 무기가 아닌 미국산 무기를 바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동유럽 나토 국가들은 빠르게 무기체계를 최신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속도나 가격 면에서 미국산 무기는 한국산 무기를 따라올 수 없었고, 특히나 성능 역시 미국산 못지않다는 점은 유럽으로 하여금 한국산 무기가 해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폴란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대량 구매하며 미국에도 하이마스를 주문했지만, 빠른 납기를 위해 하이마스의 주문을 줄이고 천무의 주문량을 늘리는 선택을 했었죠. 게다가 이미 한국이 폴란드에게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 기술 이전과 빠른 생산을 약속한 것을 알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혜택을 놓치는 것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일이었는데요.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부터 방산 시장을 적극 두드려온 한국이 미국 등 시장 선정 국가들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값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들의 대안을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인데요. 폴란드가 주어진 예산에서 미국산 F-35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선택했고, 미국 US M1보다 저렴한 한국 K2 전차를 구매한 것을 보고 분석한 것이었죠. 특히나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에서조차 실질적인 경쟁 무기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무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산 무기가 그저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미국 엔젤러 주립대 교수는 정부가 무기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본다고 밝혔는데요. 구입하려는 무기체계가 자국군의 기반시설에 어떻게 탑재되는지, 향후 조달 가능성은 문제없는지, 또 사후 지원 체계가 잘 마련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면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는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젠 동유럽뿐만 아니라 영국까지도 한국 무기체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 국가 중에서도 군사강국으로 이름 높은 영국은 최근 K9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해 전력의 공백이 있는 상황인데요.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차세대 자주포 116문 도입 사업 2030년 초에서 2020년대 안으로 끝내기 위해 MFP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일정을 3에서 4년 앞당기고 현지 생산 착수 일정 시점도 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K9 자주포는 그중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DVD 포럼 2022에서 한국은 K9 자주포를 전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K9은 모든 지형 이동성을 보여주었고, 또한 처음으로 크로스컨트리 트랙에서 전지형 기동성을 선보였는데요. 푹푹 빠지는 사막이든 혹한의 눈밭이든 47톤에 이르는 육중한 탱크가 거침없이 질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라 할 수 있었죠. 무려 1000마력에 달하는 힘 좋은 엔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물론 글로벌 시장에도 이처럼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자주포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화포의 정확도와 발사 신속성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K9이 경쟁사에 비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특히 화포 자동화를 통해 30초 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을 받을 정도였죠. 경쟁사 자주포 대부분이 탄을 운반하고 장전하는 데에만 2에서 3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급속 사격 모드를 작동하면 15초 동안 3발을 쏠 수 있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스의 세자르 8륜형 자주포와 독일 KMW의 RCH-155가 영국에서 K9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성능도 K9이 훌륭하지만 한국의 경우 빠른 납기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당장 전력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영국의 입장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에 많은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수주를 점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자르 8륜형 자주포 모델의 경우 연간 1에서 2문 정도만 생산 가능하고 이미 주문 물량이 밀려있어 즉각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독일 역시 내년 1분기까지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영국이 자주포 주문 시 즉시 납품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K9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가격 성능 납기 측면을 고려하면 K9의 수입이 영국 입장에서 최상의 선택인 것이죠. 게다가 사실 이번에 한국과 독일 전차 수주 경쟁에서 독일을 선택한 노르웨이 역시 아직까지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르웨이가 독일을 선택한 이유도 한국의 전차가 성능이 딸려서가 아니라 독일과의 동맹관계 때문이라고 노르웨이 측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독일이 노르웨이의 최대 가스 수입국이라는 점이 크게 주요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죠. 무엇보다 노르웨이는 독일의 전차를 선택한 후 애초에 정했었던 수량을 변경해 축소해 구매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기존의 노르웨이가 거래했던 한국 무기 체계와의 유기성 때문이라도 추후 한국 전차를 재구매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미 한국의 무기들은 통곡의 벽이라 여겨지던 유럽의 방산시장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국만의 의견이 아닌 많은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인 만큼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 무기가 유럽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세계적으로 팔린다. 유럽이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자국을 지키는 무기를 단순히 싸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뭐가 든 거야? 폴란드는 한국군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고 다른 고객도 많습니다. 나는 한국이 더 이상 시장에 침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현재 수출 리더 중 하나입니다. 이미 한국의 방위산업은 완전히 자리 잡았다 할 수 있죠. 특히나 유럽 시장의 진출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은 초대형 선박을 만드는 세계 최대 제조업체입니다. 또한 현재 전차를 팔고 있는 현대의 경우 원래 조선 업체였죠. 그들은 그렇게 큰 이익을 얻었고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을 때만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전차로까지 이어졌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은 이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더 성장합니다. 정말 놀라운 군사 기술과 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방위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한국의 행보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야. 한국은 곧 중화기의 선두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차와 전투기 관한 분야는 압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성능 면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이고 거기에 엄청난 제작 속도까지 가지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죠. 한국의 방위산업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현 상황에서 한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전무하다. 그게 맞지.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고 해도 독일이 뛰어난 방산국가라고 해도 원하는 날짜에 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말이지. 한국이 무기를 그렇게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노동자 1인당 산업용 로봇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제조 능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군사 분야 외에 한국은 유럽의 또 다른 주요 문제인 에너지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동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가져와 러시아산 LNG를 대체 보충할 LNG 운반선과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한국은 나토의 일부이고 친서방이며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아시아를 통치할 의제가 있는 중국과 일본과 같은 초강대국의 역사와 근접성을 고려할 때 정치에서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이것은 폴란드가 명백한 기술 및 가격 경쟁력 외에도 한국 무기에 완전히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로서 굉장히 믿음직스럽다는 것이죠. 한국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와 같은 고도로 정교한 기술 대기업에서 K-팝 및 K-드라마와 같은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는 군사 무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자국의 군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미국에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